아가씨랑 대화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네? 내가 아직 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결국 어딘가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원래 사람은 불완전하대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가 봐요. 윤선, 이민 가방에서 유연제를 꺼낸다. 저번에 향 좋다고 한 게 생각나서 넣었어요. 감사해요. 마지막 헹굼 때 알죠? 희지, 물끄러미 윤선을 바라본다. 그런 희지를 보고 웃는 윤선. 희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종이를 뜯은 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윤선에게 준다. 연락 주세요. 알아보니까 임시보호하셨던 분들한테 새 주인이 사진도 주기적으로 보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치즈 사진도 보낼 겸 연락할게요. 윤선, 종이를 바라보다가 소중한 것인 듯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202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연지아 작가의 희곡 마지막 헹굼시 유연제를 사용할 것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스태프분 중 구성 작가를 하시는 방수진 시인님께서 윤선 역을 맡아주셨고요. 정선임 소설가께서 희지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하던 딸을 시집 보내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윤선. 그리고 계속되는 낙선을 겪으며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작가 지망생 희지. 빨래방에서 만나기 전까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윤선과 희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동전을 주고받거나 섬유 유연제의 사용 방법을 공유하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되죠. 어쩌면 윤선의 말처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솔직한 태도, 타인을 향한 진솔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용감하게 손 내미는 일,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조금씩 서로의 어깨와 다리가 되어주는 일 말이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지만 대신 가장 완벽한 보완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가족, 연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으니까요. 문학과 함께 당신과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시간.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소설가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문정희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정희 시인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1969년 월간 문학으로 등단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15종의 시집, 11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14종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정지영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국외로는 마케도니아 테토보 세계문학 포럼에서 올해의 시인상, 스웨덴의 시카다상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산문집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를 내셨어요. 4년 만에 내신 산문집
산문집이죠. 네. 산문집이니까 네. 꼭 몇 년 만에 이거보다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세계적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립을 꾀하는 네. 한 넉 달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작가들이라는 것은 워낙에 자기 스스로 고립되고 유폐되는 것이 그렇죠. 몸에가 배어서 그렇죠. 뭐 혼자 있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심정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문학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 질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괴롭혔고 네. 그 사이에 저는 그래도 이 책 책, 뭐 시의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네. 산다. 뭐 시의 나라에는 가난과 상처와 불행과 비극이 살아야 되는데 네. 매혹의 불꽃이라고 해놓고 네. 이것이 역설인가 냉소인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 책도 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관객 신앙송도 했어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이에요. 금년이. 네, 그래서 삼일절 맞아서. 네네. 그 아우네의 새라는 내 장시집을 네. 관현악단과 유명한 소프라노 바리톤과 공연하기로 이야기돼 있었는데 관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관객 공연 네. 힘내라 콘서트 1호예요. 그래서 시인으로서는 아마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나 싶어서 하면서도 좀 묘한 기분도 있었고 좋았어요. 그 영상으로는 다 내보내고. 그렇죠. 실시간 전국적으로 다 보고 뭐 옆에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를 하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런 느낌도 가졌고 뭐 그런 등등 해서 꽉 찬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뜻깊은 3월을 보내셨네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산문집의 제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 라는 제목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왜 작가들이 작품을 낼 때 제목이 반 얼굴을 하기 때문에 그쵸. 고심하지요. 근데 대부분 내가 살아온 한국 문학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슬픔의 편이고 네. 비극 편이고 또 상처 좀 후벼파고 그래야 훨씬 더 공감도 강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저도 그런 제목들이 뭐 시집에도 많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뭐 진정한 비극이었던가? 내가 늘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난이었나? 그런 일종의 이것도 어떤 문학이라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그런 것만 너무 호응하고 좋아하는 것도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시를 쓰는 삶, 시인의 삶에 매혹이 없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를 썼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오늘도 이렇게 소설가하고 얘기하면서도 막 진지한 척하고 막 신중하고 슬펐고 너무 아팠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들어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뭐랄까 넌너리가 난달까 그런 거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내용 자체는 돌아보니까 모든 만남들이 불꽃이었고 매혹적이었고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매혹이라는 단어가 알고 있는 단어였음에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 어떤 그런 슬픔이나 그런 정서도 있지만 저는 그 당당함이랄까요? 단호하고 당당한 그 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이 제목도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시의 생명을 감동에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저는 감동이란 단어가 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시의 생명은 매혹에 있다. 늘 그렇게 네.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매혹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정희 시인님 이번 산문집에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넘나드는 시인 문정희의 인생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책 뒤편에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어를 품고 세계와 부딪히며 문학을 살아낸 시인의 가장 거대하고 놀랍도록 내밀한 시작 노트 라는 문구가 있어요. 올해가 마침 시인님 등단 51주년이 된. 네. 네. 아까 그 문구는 이제 편집자가 네. 이렇게 써주신 건데 은근히 제 허영심에 맞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다 이렇게 네. 했는데 51년이면 반백년을 그렇죠.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요?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제가 문학 소녀였는데 그때 막 당시에 교과서에서 뵙던 시인들 뵈면 막 너무 근사하고 어떻게 시인으로 저렇게 삶을 살고 계시나 하는 경외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5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시인 역할을 쭉 하게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낡아 빠지기 쉬운 또 50년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습관적이고 뭐 쓸데없는 제대로 되지 않은 진부함이 늘어가는데 그걸 역으로 권위로 네. 차용해서 잘난 체하고 뭐 이럴 수 있는 5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년 이러면서 좀 새로운 길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특히 내가 살아온 50년은 너무나 모든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국제작가 때 미국 그 퓰리처상 받은 시인이 나에게 당신은 참 아이코닉한 한국 시인이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코닉하다 그러니까 마치 뭐 내가 무슨 대단한 그런 대표성이나 어떤 그 표상성이 있는 시인 같지만 그런 뜻보다는 내가 살아온 계기마다 너무나 시대적인 뭐 6.25 때 어린 시절 소꿉장난 하던 애기였다면 또 4.19 때 5.16 때는 사춘기였고 또 대학 때는 내내 데모하다가 끝났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는 유신을 겪었고 이러면서 그때마다 너무나 한 작가로서 늘 절망과 선택의 힘듦과 비겁함과 이런 것들에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썼다는 점에서 당신은 아이코닉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의 변모도 아주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묘하게 또 다행하게도 세계의 현장 같은데 뭐 뉴욕을 비롯해서 뭐 때로는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작가들 모임에도 초대받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중에 아주 정말 그 무슨 여행기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고 문학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다만 한국의 현대사만이 아니고 지구촌의 현대사가 다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 선배 세대만 하더라도 여권을 못 갖고 살던 선배들이시고 뭐 전쟁 후에 겨우 공부를 한 그런 세대인데 다행히도 이제 저는 이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이 전부가 아닌 이웃 나라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첫 세대였으니까 좋았죠. 여러 가지로 경험으로서는. 네. 국경을 넘어선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산문집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산문집 곳곳을 보면 이제 시란 무엇인가 혹은 시인이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시인님의 고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예컨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인은 울음 전문가다. 더 슬프게 세상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기 위해 더 깊이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존재가 시인이다. 같은 표현도 있었는데 문정희 시인님께서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한동안은 곡비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옛 노비들 중에는 장례식이 너무 오래 장례 절차가 길어서 가족들이 울다가 지쳐 빠진 것을 대신 울어주는 곡을 대신해 주는 곡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곡비라는 이름은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와서 울어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그건 김현 평론가의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쓰여 있는 걸 봤는데 시인은 가장 슬픈 자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울음 전문가라는 그런 그 비슷한 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곡비라는 시에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곡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어권에도 플라니데라라는 굉장히 그런 그 우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리다 칼로 영화를 보면 여론아 하면서 막 그 마녀같이 우는 여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아주 전설의 가수죠.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가장 슬프고 가장 뼈가 저릴 정도로 울어주는 존재. 이것이 시인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슬픔, 비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표현이 돼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는 존재. 시인님 작품을 얘기할 때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랑과 위로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산문집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나온 이야기 중에 자, 내 위에 앉으세요라는 그 네. 챕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 경험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해 네.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언어 중에 여성적으로 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왜 위험하냐면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대부분 한국 문학의 비평이나 또 다른 문정희 시의 해설에서 많이 쓰는 그 여성이란 얘기는 남녀의 여성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창조하는 원형적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여성시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남성 중심의 문학사들이 지시하면서. 네. 한쪽으로 몰아치우면서 이를테면 유보조왕처럼 취급하는 그런 뜻에서의 여성시, 여성문학 이런 게 많았어요. 특히 여성소설가나 여성작가에게 그런 누명 아닌 누명 몰아치우는 거 이거 많이 하죠. 이거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여성적인 어조로 여성시에 그 구가를 했던 대표적 시인이다 이럴 때 기쁜 이유가 바로 생명 주체자, 창조자로서의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탄 없이 받아들이고 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성이라는 거야말로 그 아이를 생산하는 생명을 생산하는 자궁의 소유자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찬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그 절절한 여성성을 구가하는 여성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되고자 노력했죠. 그러면 자, 내 위에 앉으세요라는 챕터에 대해서. 네, 그때 그거는 이제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바로 그 퓰리처상 받은 포레스트 겐더라는 작년도 미국 퓰리처상 수상 시인이세요. 네. 근데 인터뷰 중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뭐 쭉 이렇게 서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한 곳을 둘이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포즈를 말하자면 좀 취해주는 건데 이분이 덜컥 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에 좀 앉으라고 우리 좀 이렇게 재밌게 찍읍시다 이러면서 맨날 나란히 서 있거나 의자에 전형적인 포즈. 이거 재미없지 않냐. 근데 여성이 남자 배에 올라앉는 것 이거는 정말 저로서는 꽤나 저도 당당하고 막말로 급진적인 여성성을 보일 때도 있지만 네.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수 졌다.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모습이 와불 같았어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도 가질 것도 없는 허심탄회함, 대자유. 이 남자 참 멋있다. 그런데 거기에 앉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장면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얼른 가서 앉았죠. 그래서 딱 그 사진을 있죠. 네. 그런데 어디 비공개했는데 네. 맨입으로는 안 되고 누가 보여달래서 한두 분. 근데 이제 그걸 쓰면서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냐면 벌써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아내로 하여금 자기 배 위에 올라타서 식칼로 퍼포먼스 하던 어떤 그 저쪽 전라도 모악산에 그런 또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전봉준
동학난이 날 그 즈음에 그 개혁적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보바르나 까뮤, 샤르트르보다 더 앞선 네. 일들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죠. 아, 맞아요. 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앞으로 많이 좀 발굴되어서 그런 걸 좀 네. 많이 써야죠. 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산문집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인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책 속에. 접시가 더럽다면 접시를 깨버리면 된다.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안 더럽죠? 전 너무 통쾌했거든요. 이 네.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고 수잔 길버트라는 사람이 공저한 저를 아주 너무나 이렇게 감동시켰던 여성학 관련의 대표적인 저서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폭풍의 언덕, 네. 그다음에 제인 에어, 샤롯 브론트의 제인 에어의 그 다락방에 불내버린 여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제인 에어라는 여성성으로는 미흡하니까 다락방에 미친 여자나 제인 에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그 몸 중에 미흡한 부분을 미친 여자로 쳐서 불을 내게 만들고 이런 자아성 같은 걸 분석한 굉장히 정말 거대한 그런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마 규절인데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네. 썼는데 그 더러운 그릇을 깰 생각은 없이 그러게요. 더럽다고 내내 그 불평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싶고 아까 제가 한국 문학이 너무나 비극편이고 상처편이고 그래서 제가 매혹이란 단어 한번 써봤다 이랬는데 특히 한국 시는요 너무나 징징거려요. 그리고 너무 막 엄살, 징징 뭐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저도 많이 징징거렸지만 싫더라고요. 접시를 좀 확 깨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신 울어주는 존재 네. 그런 존재가 스페인에도 있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근데 네. 대신 울어주는 남성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무당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위대한 시인들이 위대한 작가들은 다 대신 그러니까 울어주는 그러면 그런 직업적인 형태로.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 아까 고추무당이라 그래요. 고추가 눈물 내게 하잖아요. 네. 고추무당도 있고 전설에는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에 갇히면서 당신은 왜 데카메론을 쓰지 못하는가? 당신은 왜 패스트를 못 쓰나? 그 위대한 작품들이 이런 질병이 나돌 때나 비극적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런 자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서양의 위대한 작가들 역사를 바꾼 문호들을 보면 다 대신 울어주는 존재죠. 뭐 그런 거 셀 수 없이 많겠죠. 대신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럼요. 존재와 접시를 깨는 존재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산문집을 읽으면서 인간 문정희, 시인 문정희가 아니고 인간 문정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패션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의 패션이 궁금했거든요. 머플러를 하고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쁜 목걸이를 하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 생각하면 이제 검정색 니트, 머플러, 빨간 머플러 뭐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희 시인에게 패션이란 어떤 것일까? 뭐 한마디로 정의하는 걸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데 길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참 좋아하고 네. 나에게 패션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옷이 이렇게 뭐 계절 따라 무슨 색깔이 유행이고 있고 이것도 좋은데 나를 표현해 주는 거. 네.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좋아하는 어느 디자이너 얘기를 했지만 뭐 겨드랑이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앞뒤 길이 다 다르고 말하자면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못 입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런 옷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봤더니
사람이 만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 그래서 가위로 막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요지 야마모토라는 일본 디자이너인데 오래전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죠. 근데 빈 벤더스가 그 사람을 모델로 도시와 옷에 대한 노트라는 다큐를 만든 걸 최근에 이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어느 그 쬐끄만 극장에 가서 봤어요. 한 회인가 두 회밖에 안 해서 비를 철철 맞고 기다렸다가 봤는데 역시 단순히 옷은 어떻게 보면 길거리 양장점일 수도 있고 옷을 판매해 주는 그냥 옷장사일 수도 있는데 예술의 경지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렇게 네. 그냥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고 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네.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유나 감각이 충분히 표출된 그런 것들이 좋죠. 네, 저도 강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오래된 옷이 좋더라고요. 오래 입은 옷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인을 포함해서 언어예술을 하는 문학가들에게 한국어는 각별한 애정의 대상이 될 텐데요. 문정희 시인님께서 이번 산문집에서도 모국어에 대한 따뜻하고 포근한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에 사랑의 가을이라는 시가 수록돼 있는데요. 시인님 목소리로 한번 청해. 좋죠. 사람의 가을이라는 네, 건데요. 사람의 네. 가을. 네. 그게 이제 저는 한국어가 좀 우리의 의식을 표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들 생각했거든요. 네. 조금 뭔가 관념어나 사유어도 좀 부족하고. 근데 그 미국의 그 뉴욕에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그 산 속에 갇혀가지고 외국 작가들하고 한국말 하나도 안 하고 몇 달쯤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 모라는 거, 우리 모국어 이게 훌륭한 언어이고 막 그립고 온 몸에 지문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쓴 게 사람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네, 그 사람의 가을 시인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가을, 내가 나의 신입니다. 이 가을날 내가 가진 모든 언어로 내가 나의 신입니다. 별과 별 사이, 너와 나 사이 가을이 왔습니다. 맨 처음 신이 가지고 온 검으로 자르고 잘라서 모든 것은 홀로 빛납니다. 저 낱낱이 하나인 잎들, 저 자유로이 홀로인 새들, 저 잎과 저 새를 언어로 옮기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 이 가을 산을 옮기는 일만큼 힘이 듭니다. 저 하나로 완성입니다. 새, 별, 꽃, 잎, 산, 옷, 밥, 집, 땅, 피, 몸, 물, 불, 꿈, 섬, 그리고 너, 나. 이미 한 편의 시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의 신입니다. 이 가을날. 감사합니다. 그냥 단어만 봐도 시 같네요, 정말. 단어가. 근데 뭐 우리가 꿈, 몸, 별, 뭐 땅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썼는데 네. 영어 속에서, 스페인어 속에서, 이탈리아어 속에서 이렇게 한 존재를 표현하는 언어가 한 음절로 이렇게 나오는 언어가 세상에 있다는 게 이렇게 신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한 마디로, 네. 한 숨으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네. 선생님 책에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어로 시를 낭송해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다 정서를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그 한국이 분단국이었고 작은 나라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알아주면 막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낭뜨 같은 데 가서 신앙송을 하는데 입장료가
5유로인지 3유로인지 입장료를 받는데 막 가득 그 예술의 집 이런 데 가득 차니까 한국 시를 들으러 이렇게 오다니 막 벌써 거기에 저는 많이 감격해 있고 그래서 잘해야지 막 이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스카프 얘기하셨지만 그때도 저는 스카프 하나 허수이 하진 않았어요. 한국 여인의 이미지를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물론 그 사람들의 손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번역시가 손에가 잡혀져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도 멈출 이유가 없구나. 머무적거릴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의를 표해주는 그 관객의 태도에 감동하는 거예요. 일본 관객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많이 또 좋은 나라 것은 좋아하는데 또 은근히 우리도 뭐 좀 그렇긴 한데 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호응, 그거에 대한 신기한 호기심 이런 걸 보여주는 관객에 대해서도 저는 감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어를 뭐 최선을 다해서 읽고 그랬었죠. 시인님 낭독하시는 거를 방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뭔가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아이오와에 갔을 땐 부리가 긴 새가 고목을 그 긴 부리로 쪼는 것 같은 한국어라고 얘기들 했어요. 제가 읽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구나.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젊은 문정이가 읽었던 거고. 지금도 충분히 결계가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좀 무당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뚱뚱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에 담긴 기운 자체가 주는 그 강함이랄까요? 그 단호함 같은 것들이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사로잡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책 말미에 수록된 작가의 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만의 불꽃을 향해 천천히 옷을 벗는다. 시의 나라는 영원히 젊다. 그렇죠. 시의 나라란 어떤 뜻일까요? 그 일본 시인 중에 다카하시 뮤츠오라는 나보다 조금 더 위인 그런 유명한 시인이 네. 저에게 일본서 신앙송하고 그 내려왔더니 당신은 우연히 한국 땅에 태어났을 뿐 네. 당신의 모국은 생국은 모국이라 그러지 않고 생국 생모 생부처럼 당신의 생국은 시의 나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피가 너무 좋아서 그 제가 작가의 사랑 띠에다가 그거를 시집 낼 때 두르기도 했었는데 시의 나라라는 말이 너무 좋고 생국이라는 말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럼 선생님은 다만 반백년을 시인으로 사신 게 아니고 그냥 일생 평생을 계속 어쩌면 그렇게 이제 시의 나라에서 사시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소설을 써서 나더러 뭐 어린 시절에 백일장을 휩쓴 문학소녀였다고들 어느 양력에는 쓰기도 네. 하는데 그 당선 20몇 번 당선한 그 상장 속에는 소설부 1등이 많아요. 문학의 세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설에 대한 그 미련 이런 것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 시 속에 서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담길 수 있었다 네. 싶은데 미당 서정주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니까 장래에 고민 없이 시인이 되고 말았는데 한참 동안 내가 소설 썼으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참 했는데. 소설도 그렇게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닌 그런가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설가들이 막 많이 찍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막 이런 생각. 최근에 시를 하길 너무 잘했구나 싶어요. 왜냐. 소설가는 너무 속치마 밑에까지를 다 펼쳐 보일 때도 있고 우선 에너지가 거기다가 총력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시인은 거기에 비하면 약간 더 좀 집시같이 돌아다녀도 되고 그래서 시인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생님 소설도 궁금하긴 하네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정희 시인님이 쓰는 소설은 어떨까? 너무 잘 썼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늘 제가 지금 문단에 누구누구 그 유명한 그 잘 쓴 아무개가 옛날에 내가 장원할 때 저 사람 가작이었다 이러고 맨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그 소설은 어떤. 지금 보면 그냥 그렇죠. 네. 당연히 소설 안 하길 너무 잘했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산문집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에는 산문이 주를 이루지만 시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독자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 3편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나요? 여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솔직한 시장 노트잖아요. 네. 이 산문집이지만. 네. 그래서 한 18편, 한 20편가량 시가 삽입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를 쓰게 된 뭐 전후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체계적으로 이 책을 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 많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 즈음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좀 있는데 네. 여기에 수록된 시 중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뭐 새우와의 만남이라는 시도 생각나고요. 네. 그의 마지막 침대, 그다음에 또 치마? 네, 치마도 네, 좋았어요. 꽃의 선언. 네. 그래서 3편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머리 감는 여자 이런 거 다 스토리가 맞아요. 머리 감는 여자도 좋았어요. 네, 그 네. 멕시코에 가서 쓴 건데 그 뚱뚱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거를 저에게 보여준 그냥 뚱뚱한 할머니의 그 긴 머리 감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이런 어떤 상인의 줄자 유행이라는 다이어트라는 이 폭력에 너무 굴복하고 사는 게 아닌가. 진정한 에너지는 무엇이며 진정한 몸의 음악은 무엇인가 이런 걸 너무 등한시하고 그냥 몸을 너무 학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여성은 그 레이스 헝겊 속에다가 꽁꽁 가둬둔 가슴 그다음에 상인의 줄자에 맞는 몇 센치 몇 인치 이런 것 과감히 던져버려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시들 그냥 좀 읽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령이라는 시가 가장 좋았거든요. 네. 지금 만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을 유령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좋죠. 근데 이건 이제 20대 말에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렇게 용감한 소리를 제가 뭣도 모르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유령, 여기에 나오는 시애비, 시어미, 시누이 이런 거는 시를 읽을 때 너무 그렇게 개인 체험에다 두지 말고 네.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네. 너무 그때는 덜미 잡혀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그 말하자면 힘든 시대? 그런 시대 얘기라고 좀 생각을 배경으로 두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문정희 시인의 유령 들어보겠습니다. 유령. 나는 밤이면 몸뚱이만 남지. 시아비는 내 손을 잘라가고 시어미는 내 눈을 도려가고 시누이는 내 말을 뺏어가고 남편은 내 날개를 그리고 또 누군가 내 머리를 가지고 달아나서 하나씩 더 붙이고 유령이 되지. 깨소금 냄새 나는 몸뚱이 하나만 남아 나는 밤새 죽지.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떠올라 하루 유령이 내가 되지. 누군지도 모르는 머리를 가져간 그 사람 때문이지. 사람들은 왜 밤에 더욱 확실해지는가? 나는 또 누워서 천리를 가지. 죽은 내 머리 위엔 금관을 씌우고 또 하나의 머리 위엔 날개도 달고 또 하나의 머리 위엔 기와집도 짓고 또 하나의 머리 위엔 왕자가 오는 길도 보이게 하고 또 하나의 머리 위엔
피리도 매달고 찬물도 떠놓고 뱀도 키우고 이렇게 머리는 천리를 가고 물고기 뼈도 닿지 않는 수심천리의 천리를 가고 밤이면 서러운 몸뚱이만 남지 몸뚱이만 벌겋게 남아 뒤채이지. 감사합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건데요. 그게 뭐 맛집이어도 좋고 영화, 노래 뭐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거 저는 언제나 푹 빠져있는 건 영화예요. 영화. 네. 그 80년대 중반에 그 뉴욕 대학에 갔을 때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외채 사회국이고 너무 힘든 시대인데 돈은 갖다 잔뜩 주고 네.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뭘 좀 알 수 없을까 해서 학교 공부 외에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뉴욕의 영화관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러시아 영화니 일본 영화니 동구 영화니 이런 것들이 다 막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본 영화들을 보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면서 아,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영화 탐험이 네. 지금은 굉장히 뭐 광에다가 합쳐서 이제 조금 평까지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퍼뜩 떠오르는 네. 네, 이 영화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소개해 줄 만한 영화 있을까요? 저는 워낙에는 저 바솔린이라는 감독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옛날 지금은 뭐 그렇지만 뭐 잉마르 베르히만이라든가 뭐 등등 세계적 거장들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도 너무나 거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딱 이거보다는 이번에 4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거의 많이 잊어버렸던 귀가 영어로 트일 정도로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하기가 네.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악 좋아해요.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가사가 붙으면 제가 글 쓸 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사가 없는 그리고 한국 FM들이 너무 그 사이사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Let's Talk. 네. 뭐 뮤직 네 영어 써서 너무 미안한데 지금 아까 페브레이트 하니까 저도 그냥 안심하고 그래서 너무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 좀 하지 많은 정말 클래식 음악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 영화 그다음에 옷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옷 그러면 우리는 곧 사치와 네. 같이 연결하거든요. 불행히도 이 시인으로 살면서 명품을 펑펑 못 샀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사치랑 연결을 잘 안 그래요. 하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의 수단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그건 다행이에요. 네, 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산문집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를 내신 문정희 시인님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제가 어젯밤에 여기 오면서 진행자도 소설가시고 네. 또 뭐 뒤에 프로듀서도 시인들이시고 그러니까 네.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배로서. 근데 또 겸손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근데 저는 사실 문학에는 무척 겸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표현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응석도 걸고 적당히 얘기하고 뭐 인치하고 이러는 거 견딜 수 없어요. 정확한 언어로 얘기하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오늘 시인님 얘기 들으면서 공감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새로 생각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 정말요? 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정희 시인님 보내드리고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막간 광고,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신간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문장의 소리가 어렵게 모신 지금 읽어요의 두 번째 광고주 바로 허희 평론가이십니다. 2012년 세계의 문학 평론 부분에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지난해 12월 첫 비평집 시차의 영도를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희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실 외부 활동이 많이 줄어서요. 네. 요즘에는 더 열심히 책 읽고 네, 글 쓰는 나날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공부를 열심히 네. 하는 나날이죠. 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제가 작년 12월에 낸 첫 비평집 시차의 영도라는 책입니다. 네. 저희 이런 셀프 광고 기다려왔어요. 네. 네. 이 이게 책을 참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자기 책을 자기가 소개한다는 게 네. 이게 작년 12월 중순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네. 벌써 세상에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서점 신간 소개 매대에서도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고요. 이제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부활을 시켜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셀프 광고라는 설레를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네.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3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까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비평집 시차의 영도를 출간한 허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책을 셀프 홍보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기 책을 자기가 홍보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해주겠나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소설집이나 시집도 예전만큼 읽히지 않는 시대에 이 비평집을 내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죠. 저도 그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시대에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비평을 쓰는 이유 또 비평집을 내는 의미를 찾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평이라는 건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작품이 좋으면 왜 좋은지, 별로라면 왜 별로인지를 판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왜라는 의문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작품을 접한 후에 이 소설 좋았어. 아니면 이 시는 좀 별로였어 라고 단순하게 독후감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왜 좋았느냐 아니면 왜 별로였느냐라고 물으면 조리 있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 힘든 종합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하기가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분석과 또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이 작품을 자세히 읽고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작품의 가치를 매겨봐야 하는 겁니다. 비평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비평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품은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작품을 그렇게만 대하면 그 작품은 생명력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작품이 새롭게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시인이나 작가도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이 작품을 공공의장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소통 가능한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는 언어로 다시 바꿔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작품을 둘러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비평은 작품의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만의 감상이 아니라 모두와의 대화를 위해서 쓰이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비평이 반드시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다라고 자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추구하는 비평의 방향은 그런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말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 책을 읽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3분을 딱 맞추셨어요. 저희가 중간에 끊고 싶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끊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셔서. 네. 3분 동안 정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또박또박한 목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전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덕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욕으로 점철된 생애를 산 인간이라 할지라도 문학적 삶은 그에 대한 구제의 믿음을 끝까지 거두지 않는다. 문학의 가치, 문학적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 비평집 시차의 영도를 문장의 소리도 강추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소설가와 시인들 모시고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산책입니다. 김기창 소설가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창 작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4년 장편소설 모나코로 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하셨고요. 지난해 가을 장편소설 방콕을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단편집을 올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단편집에 들어갈 소설들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내년에 발간. 계약은 올해로 낼 예정이었는데요. 네.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네. 정확한 출간 시기는 지금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네. 단편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작수치 주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산책 엄청 걷는 거 좋아해서요. 다른 소설가나 시인 작가분들도 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되게 평범한 취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기창 작가님처럼 프로 산책러의 산책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는데 산책을 즐기시게 된 계기 이런 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의식하고 산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네. 군대 갔다 오고 나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이제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제가 따로 뭐 일기를 쓰거나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게 걷다가 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되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좀 의식적으로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걸을 때 오히려 더 정리가 잘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복잡한 게 네.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한 가지 생각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생각에 좀 집중하게 되면서 네.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되는. 네.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당선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서 2-3시간 걸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디 걸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성북동 근처였는데 네. 성북동 근처에 성북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북천 걷다 보면 청계천하고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성북천에서 걸었기 시작해가지고 청계천 따라서 강화문까지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고민이 이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할까 그랬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와이프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당장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제 가까이 지내던 친구한테 소식을 먼저 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고민부터 하셨구나. 좋은 소식 들으시고. 아니 이거 되게 어버버한 상황이었는데 알리고는 싶고 네. 근데 누구한테 먼저 알릴까 하다가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의미가 있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네네. 알릴 것인가는.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좀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킹 여행 같은 거 떠날 때. 근데 작가님 산책 스타일은 뭐 이렇게 트레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습관처럼 걷는 쪽인지. 일단 그 산책할 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가방도 잘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첩하고 뭐 휴대폰, 담배 그 3개 정도만 들고 걷는 것 같아요. 물도 없이 걸으세요? 네, 물은 그냥 가다가 목이 마르면 그냥 사서 마시고 물통 들고 다니는 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죠. 맞아요. 그렇다면 김기창 작가님의 산책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루라도 산책을 걸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No. 신발 밑창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닳는다. Yes. 산책은 독서보다 더 유익하다. Yes. 산책을 했을 때 문장이 더 좋아진다. Yes. 함께 산책하는 것보다는 혼자 산책하는 것이 좋다. Yes. 하나 빼고 다 예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책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했다는 얘기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시각에 산책을 하시는 편인가요?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 시간도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네. 걷는 때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여름같이 낮에 걸으면 너무 햇살 뜨겁잖아요. 그럴 때는 좀 오후나 저녁 때 걷는 것 같고 그 외의 계절은 좀 낮에 햇살이 있을 때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선호하는 계절 있으세요? 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선호하는 시간대? 4시에서 6시 사이. 네. 네. 겨울에는 그쯤에 해가 지겠네요. 네네. 멋있다. 걸음수 기록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 걸음수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걸음수는 따로 체크를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은 체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1시간 10분에서 20분? 많이 걸을 땐 뭐 2시간 반? 2시간 반. 네. 네. 매일 산책하시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자주 하시려고 하는. 안 하면은 뭔가 좀 생각에 탈해가 좀 엉켜있는 듯한 좀 찝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허리가 안 좋아서 일단 걷긴 걸어야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신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신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신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말씀해 주세요. 걸을 때 어떤 신발 신어야 하는지. 걸을 때 러닝화나 워킹화를 꼭 신어야 되고요. 네, 꼭 신어야 하고. 그리고 새 신은 절대 안 돼요. 새 신발 신으면 어디든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먼저 좀 길을 들인 다음에 산책할 때 신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새 신발을 피하고 워킹화나 러닝화를 꼭. 네, 알겠습니다. 첫 소설 모나코 주인공이 노인인데 그 동네 산책을 즐기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매일 마주치는 풍경,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작가님 산책에서도 매번 찾는 장소나 매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정처 없이 걸어 다니는 편이신지. 좀 정처 없이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어지간하면 사람들을 잘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는. 멀리 보시나요? 아니면 풍경을 보시던가? 사람들은 안 보고 물건들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건물 뭐 형태나 그 밖에 내놓은 것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진에 좀 찍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소설에 그런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묘사한 부분들이 한 군데씩은 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람보다는 이제 풍경이나 뭐 사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간판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간판. 시선이 좀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있긴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산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다들 일할 시간에 걸어 다니니까 약간 좀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혹시? 그 문학고 쓸 때 제가 그 소설 쓰는 거 외에 한 2-3달 정도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동네를 이제 걷다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나와서 네, 앉아 계시면 제가 뭐 하는 애인가 이런 표정을 좀 보기는 하죠. 이제 되게 젊은 애가 낮에 자꾸 저렇게 걸어 다니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거 오해라고 일종의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쟤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사람들에게 수상쩍다거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에피소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요즘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 골목길 같은 데 걷다 보면 창가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사진을 꼭 찍는데 이게 찍다가 주인하고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네.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충망 사이로 보이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고양이도 많이 볼 수 있죠. 산책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지혜나 뭐 삶에 찾아온 변화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 변화랑 지혜인데 살이 좀 빠졌어요. 산책을 하면서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살이 이제 찐 경우가 거의 없고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걷다 보니까 일단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게 일단 몸에 생긴 변화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뭔가 딱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계속 꾸준히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날의 사소한 어떤 지혜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쓰기를 할 때 안 풀리던 거를 그쵸. 걸으면서 좀 아이디어나 그런 게 떠오른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산책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한두 문장이 좀 딱 떠오르면 그 집에 가서 앉으면 그 뒷문장은 좀 여러 문장을 쓰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소설 측면에서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걸어야 뭐가 생각이 나서 작가님 소설 중에 해가 지는 곳으로 그게 걸어가는 러시아 땅을 걷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 같은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사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수첩 들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메모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어떤 소설의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신 거죠? 네,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산책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고 아까 이제 예스월노에서도 혼자 산책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혼자 걸을 때와 함께 걸을 때는? 일단 같이 걸을 때는 보폭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도로 걸어야지 뭔가 생각도 좀 풀리는데 같이 걸으면 이제 보폭 맞춰야 되고 뭐 말 걸면 대답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걸었을 때 친구랑 이렇게 걷다 보면 뭐 술을 먹든 뭐 밥을 먹든 먹고 나서 꼭 한 뭐 10분에 20분 같이 걷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걸으면 그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보통 속내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속내를 술자리에서. 근데 그때도 안 나왔던 이야기들이 걸으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돌불이 탁 튀어나온 것처럼 속내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또 저도 있고 뭐 상대방도 있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이성이랑 이게 걷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에로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걷다가 이렇게 뭐 손등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스치기도 하고 그런 긴장감도 좀 같이 산책하면서 얻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산에 가면요.
산에 그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소갯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혼잣말을. 아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못할 어떤 말들이 산에 갔을 때 그냥 그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그냥 자유롭게 나오는 그런 체험을 좀 몇 번을 해서 산이 가진 기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에 가면 사람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탁 트인 공간이나 인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 산도 그런 뭐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근데 요즘 어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조명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더 말하기가 네, 내 안에 그 솔직함도 약간 밝음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좀 가볍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솔직한 말이 나오는 네네.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음악 들으세요? 걸으면서? 거의 뭐 항상 듣는다고. 항상 네, 항상 들어요. 플레이리스트가 다 있으세요? 플레이리스트를 산책하기 전에 좀 고르고 하는 편인데 여러 곡을 보통 플레이 시키지 않고 한 곡을 네,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 기억에 남는 곡 있으세요? 최근에 지금 오면서 들었던 곡은 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네. 있는데 그 이제 영화음악 작곡가가 한스 네. 짐머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인 주제가가 타임인데 네. 그 알란 워커라고 그 뭐 페이리드 같은 유명한 그 일렉 음악이죠. 그분하고 알란 워커랑 한스 짐머가 콜라보를 해서 그 타임을 네. 다시 리믹스한 버전을 내놓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음악을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타임. 한 곡만 들으시는구나. 보통 딱 그 시기에 꽂히는 음악이 있으면 네. 그 곡만 계속 네, 물릴 때까지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산책에 대해서 다른 문학 작품 중에서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코너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고른 작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고른 책은 검은 고독, 흰 고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유명한 산악인이에요. 네. 그 알피니스트 하는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 한 분인데 네. 이분이 쓰신 이 에세이, 산악 에세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된 내용이 히말라야의 여러 되게 높은 8,000m급 이상 그런 고지 중에, 산 중에 난가 파르바트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에 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이 동생하고 같이 갔다가 동생이 내려오는 중에 죽게 돼요. 눈사태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산을 못 오르다가 다시 한번 그 난가 파르바트를 혼자서 단독으로 등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담은 네, 소설입니다. 네. 그러면 김기창 작가님의 목소리로 그 책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14일째 걷고 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여정에서 잠시 벗어나 사이플 물루크라는 호수에 갔다.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머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수는 조용하고 산마저 고요해 내 몸에 정적이 스며들 것만 같았다. 나는 가끔 껑충거리며 내 발에 있는 힘을 느껴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수면을 바라보았다. 호수에는 해가 비치고 있었다. 유럽에 있는 동안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들은 내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 내 일을 후세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단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동안 나는 과연 이 산을 혼자서 오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혼자서 밑에서부터 저 높은 정상까지.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산책이 가져다주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영향? 그리고 의미들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 그래서 보면 여기가 자기 발에 있는 힘을 느껴보았다. 라고 보면
내가 가진 힘 같은 거를 또 산책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 어떤 좀 정적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혼란함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게 이 사람이 난가 파르바트라는 산을 오르기 직전에 계속 걷는 트레킹을 하는 건데 어떤 수직의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산책 그런 의미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일 고요하게 들여다 보고 그리고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측면이 이 글 안에 다 녹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창 작가님 소설 중에 산책을 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완성한 작품 중에 아끼는 문장 있으시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저는 모나코에서 네. 골랐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노인은 장마가 끝난 다음날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동네 뒷산에 올라 일출을 맞았다. 해가 뜨기 전 축축한 땅이 마지막으로 뿜어낸 냉기가 산등성이를 빠르게 타고 올랐다. 그중 미처 잠들 거처를 찾지 못한 바람이 노인의 이마에 부딪혀 부서졌다. 인간은 결국 패배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려고 다그치는 바람이었다. 노인은 정상에 올라 숨을 몰아쉬었다. 노인은 그때도 이미 늙고 지친 존재였다. 방범등을 켠 택시들이 스카이웨이 방향으로 난 언덕길을 줄지어 올랐다. 도로는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나 있었다. 털모자를 뒤집어 쓴 노인 2명이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렸다. 편의점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놓고 담배를 피우는 택시기사도 노인이었다. 틸트 트럭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쓰레기 봉투를 실어 나르는 환경미화원은 곧 노인이 될 사람이었다. 이른 아침은 노인들이 만드는 나라였다. 그들은 마법에 걸린 듯 조용했다. 이른 아침은 침묵의 나라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노인이 그 소설 속에서 네. 삶의 의미를 되게 찾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의미를 찾는 하나의 일환 중에 하나가 걷는 행위였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행위가 산책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산책하는 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삶의 의지가 많이 이게 퇴색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산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기와 같은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이른 새벽 자체의 그 산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보통 생의 의지 같은 게 뭔가 깨어나는 시간이지만 노인에게는 이제 이건 침묵의 나라이고 그리고 저무는 시간대이고 뭐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새벽이란 시간이 좀 묘해요. 그래서 보면 새벽녘이 해질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새벽의 바깥을 보면 그 2시간을 구분하는 건 시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워낙 흡사한 풍경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산책 코스로 추천해 주실 때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 어떤 산책을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가거나 네. 그리고 저기를 꼭 걸어야지 하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책이란 그런 것이죠. 네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래서 출발지가 항상 집이어서 집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주로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는 동네마다 그 집 주변을 걷게 됐는데 네. 뭐 성북동 살 때는 그 북악산 둘레길 그리고 목동에도 좀 살았었는데 목동에서는 안양천이 걷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 사는 곳에서는 인왕산 둘레길. 아, 좋죠. 네, 인왕산 둘레길도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어우러진. 네. 네. 인왕산 둘레길은 좀 추천해드리면 그 서대문 쪽, 네. 독립문 쪽으로 가도 되게 길이 좋고 저기 반대로 자아문 쪽으로 걸어도 되게 길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도착지에 보면 항상 좀 카페들도 있고. 네. 그 동네가 참 신기한 것이 서울의 중심이고 딱 그런 도시인데 그 풍광 자체는
되게 자연 속에 파묻힌 것 네, 같은. 맞아요. 되게 신비한 곳이 가끔 보여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서울시 중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석 같은 곳, 숨긴 보석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신 게 생각난 게 선바위라고 네. 인왕산 둘레길에 선바위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대문 성 안에 포함되지 않은 네. 곳에 있는 선바위인데 거기 가면 약간 그 계룡산 계곡 같은 데 온 것처럼 네. 귀기나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네.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뭔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은 부대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서울의 좋은 산책로가 네.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그 단편집 얘기도 짧게 하셨지만 앞으로 작품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그 작가들마다 네. 꼭 자기가 써야 하는 이야기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 좀 써야만 하는 이야기가 생긴 게 이제 주제가 기후변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편집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작 단편인데 그거를 최대한 올해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간 3부작 중에 마지막 3부작인 이제 장편 소설을 연말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방콕. 네. 그리고 또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이거는 아직 공개를 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쓰시고 있는 단편 소설집 아직 올해도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네, 기대하고 마지막 공간 어디일지 공간 소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나에게 산책이란 무엇이다 이거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책은 회복이다. 회복. 네, 그렇게 재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생. 네, 좋네요. 그 약간 몸하고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데 대신 이제 물론 오래 걷고 나면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피곤함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피곤함이라서 회복 재생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정의였습니다. 오늘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산책을 자주 하기는 하지만 산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질문지 준비를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책하면서 좀 더 한 가지 걱정이 좀 의식하면서 걷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좀 잘 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님의 삶에 산책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실 책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책 작가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